여러분이 알고 계신 재계 순위는 어떤가요? 정확한 순위는 몰라도 삼성, SK, LG 등은 다 아시죠? 하지만 27년 전 재계 순위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재계 순위 30위 이내 기업들이 대부분 사라졌거든요. 어쩌다가 잘 나가던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사실상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27년 전 오늘 1997년 11월 21일에 이와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기 약 1년 전인 1996년 12월 12일은 우리나라가 국제협력기구 OECD에 가입한 날인데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80년대 말부터 OECD가 한국의 OECD 가입을 촉구해왔고 90년대 초 세계 경제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OECD에 가입했죠. 앞으로 나아갈 것만 같던 대한민국 경제가 1년도 안 된 국가 부도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27년 전 오늘이 바로 외환위기, IMF가 터진 날이죠. 그렇다면 당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걸까요? 7, 80년대 고도 경제 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선진국 반열에 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보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일명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은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13%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와는 달리 외국의 금리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달러를 대출받기 위해 은행 대신 종합금융사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종금사는 외국에서 달러를 3% 정도의 적은 이자로 빌려와서 7% 정도의 이자로 기업에 빌려주면서 차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90년대 중국이 글로벌 수출국으로 등장하면서 엄청난 노동력과 값싼 물건들로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었고 여기에 일본은 뛰어난 품질로 수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죠. 다시 말하면 당시 국내 기업들은 세계화를 추진하고 수출에 집중하는 전략을 펴고 있었지만 그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진 겁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고 글로벌 경쟁력은 떨어져만 갔는데요.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한 채로 늪에 빠져 있었고 한국 경제 위기감은 고조됐습니다. 1997년 초 아시아 전역에 걸쳐 위기 조짐이 보이자 외국 금융사들은 빌려준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했는데요. 나라의 달러가 사라진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무역을 할 때 대금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곧 모든 거래 정지는 물론이고 국가 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1997년 여름 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지게 되는데요. 태국의 바트화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를 거쳐 금융 위기가 이어졌고 이는 한국까지 강타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외국 금융사들의 자금 회수가 시작되자 무리하게 외환을 끌어다 썼던 국내 대기업과 종금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300억 달러밖에 없었는데요. 갚아야 할 외채는 5배에 달하는 1,530억 달러였거든요. 당장 외국 투자사에 빌린 외환을 갚기 위해서 종금사는 돈을 빌려줬던 국내 기업들을 독촉하게 됐고 안 그래도 실적이 좋지 않았던 대기업들은 갑작스런 천문학적 부채로 줄도산 위기에 빠집니다. 재앙은 1997년 1월 한국의 재계서열 14위를 기록하던 한보그룹이 부도 처리가 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어서 3월부터는 26위 산미, 22위 진로, 24위 혜태는 물론 재계순위 4위인 기아까지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는 외국 금융사들이 더 빠르게 대한민국을 손절하게 만들었고 위기를 느낀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털어 부랴부랴 달러를 갚으려 노력하지만 결국 달러가 모두 소진되며 1997년 11월에 외화 보유액은 20억 달러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1997년 11월 16일 미셸 캉드시 IMF 총재가 극비 방안해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 뒤인 11월 21일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박태준 자유민주연합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회담을 갖고 당일 오후 10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IMF의 구제 금융을 공식 신청 발표합니다.
돈을 빌려주며 IMF가 내건 조건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 정책으로 금리를 연 29.5%까지 올려야 했죠. 감당할 수 없는 금리로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당시 국내 재계서열 3위였던 대우그룹이 이때 해체됐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입니다. 경영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기업들,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모두 문을 닫게 하고 자본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도와 실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됐죠. 세 번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인데요. 정규직을 자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정규직은 보험료, 퇴직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도록 한 것이었죠. 네 번째는 금융시장의 전면 개방입니다. IMF 사태 이전에 금융시장을 약간 열어둔 상태였지만 IMF에서 내건 조건은 완전한 자본시장의 개방이었고, 이로써 외부 자본 유입이 촉진되도록 한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대한민국 사회는 국난을 다 같이 극복하자는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집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금들을 모아 한국은행의 금 보유고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 보유고를 늘린다는 취지였죠. 전국적으로 351만 명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으로 약 225톤의 금이 모였고, 당시 IMF가 제공한 달러의 약 10%에 이르는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뒤집어 놓은 이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IMF의 무리한 요구를 다 수용하면서도 성실하게 외채를 갚아냈고,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예정된 만기보다는 빠른 2001년 8월에 구제금융자금을 모두 상환하면서 대한민국은 IMF 관리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지금도 마이너스 성장률 얘기가 나오면서 경제 위기설까지 돌고 있는데요. 부디 27년 전의 악몽이 돌아오지 않길 바라면서 지금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이하늘이었습니다.